최근 북한이 긴급 사태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최정예 엘리트 조종사가 전투기를 몰고 한국으로 귀순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평양이 초토화되었다고 하는데요. 평양이 기를 쓰고 숨기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일하고 있는 리서준이라고 해요. 28살이고 북한 출신이며 평양 근처의 군사기지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북한에서 전투기를 조종하는데 꽤 실력이 좋은 편이에요. 제 부대에서 거의 누구보다도 빠르고 높게 날 수 있어요. 매일 밤 군사기지에서 잠을 자면서 필요하면 언제든 조국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달라요. 막사의 얇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천장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오래된 라디오에서 나는 잡음 같은 소리예요. 그 지직거리는 화이트 노이즈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 그 지직거림 사이로 한국어로 말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요. 이게 뭔지 알아봐야겠어요. 오래된 비행기 부품들을 보관하는 정비 경납고로 올라가요. 먼지 쌓인 엔진 커버들 뒤에서 누군가 잊고 간 오래된 라디오를 발견해요. 조심스럽게 다이얼을 돌리니 남한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들려요. 들리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얘기를, 다른 사람들은 문제점들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었어요. 제 상황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 논의하고 있었어요.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의견이 달라서 처벌받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평생 선생님들께서 남한은 사람들이 공포와 혼란 속에서 사는 곳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남한은 우리의 적이다. 그곳 사람들은 불행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나라로 도망치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라디오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은 행복해 보여요. 자유로워 보여요. 아침 운동 시간에 친구 명훈이가 저한테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를 채요. 요즘 뭐가 신경 쓰이냐? 고 물어봤어요.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 했어요. 라디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방송을 듣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괜찮다, 그냥 비행 연습 때문에 피곤할 뿐이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질문들이 가득해요. 남한이 정말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끔찍한 곳이라면 왜 라디오의 사람들은 그렇게 평범하게 들릴까요? 왜 그들은 처벌받지 않고 지도자들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리태성은 수석 항공기 정비사로 일하세요. 평생을 항공기 엔진과 함께 보낸 현명한 분이에요. 아버지도 제 고민하는 표정을 눈치채셨어요. 어느 저녁 전투기들이 주차된 비행장을 지나가면서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엔진은 자신의 진정한 힘에 대해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마음도 옳다고 아는 것에 대해 거짓말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놀라서 아버지를 봤어요. 무슨 뜻이신 걸까요? 그날 밤 다시 라디오를 들으면서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내용을 들었어요. 남한 뉴스에서 국경 근처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외국 구호요원들이 굶주린 북한 아이들에게 분유를 가져다 주려 했는데 우리 정부가 모든 분유를 빼앗아서 창고에 가둬버렸다는 내용이었어요. 분유가 필요했던 아이들 중에는 민호라는 9살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민호의 어머니가 왜 분유를 빼앗아 갔는지 물어봤다가 체포당했어요. 민호는 혼자 남겨져서 배고프고 무서워했어요.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봤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라디오에서 이런 내용이 자유롭게 보도되고 사람들이 진짜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는 걸 듣고 나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남한 사람들이 우리 정부보다 북한 아이들을 더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요. 라디오를 끄고 경납고에서 내려오면서 손이 떨렸어요. 남한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이 틀렸어요. 그들은 괴물도 적도 아니었어요. 정의와 남을 돕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지식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군가 제가 발견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모르는 사실은 친구 명훈이가 몰래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제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고 제가 위험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둘 다 끔찍한 곤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공군기지에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작은 소년 민호가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였어요.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분유는 여전히 정부 창고에 잠겨서 사용되지 않은 채로 있었어요. 누군가 제 배를 주먹으로 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작은 아이가 거짓말 때문에 죽었어요. 아이들의 생명보다 통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스템 때문에요. 아침 브리핑 시간에 중대장이 국경 근처에서 순찰 임무를 수행하게 될 거라고 발표했어요. 중대장은 엄하게 기억해라, 남한이 우리의 평화로운 나라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조국을 지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라디오 방송 생각밖에 안 났어요. 민호에 대해 이야기하던 남한 사람들은 전쟁을 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친구 명훈이는 싸울 가능성에 대해 흥미진진해하는 것 같았어요. 남한 조종사들에게 우리 항공기가 얼마나 우수한지 보여주고 싶어 라고 크게 말하면서 중대장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정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 친구가 우리 정부보다 북한 아이들을 더 걱정하는 것 같은 사람들과 싸우는 걸 그렇게 간절히 원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훈련 비행을 위해 전투기를 준비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정비 경납고로 오셨어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시며 다른 사람이 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신 후 작은 종이 한 장을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지금 읽지 말고 오늘 밤 혼자 있을 때 읽어라고 속삭이셨어요. 그날 저녁 마침내 그 쪽지를 펼쳤을 때 아버지의 조심스러운 글씨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어려운 생각들로 고민하고 있는 걸 봤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비행기 엔진은 땅에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열린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고 있을 때 진정한 힘을 보여준다는 걸 기억해라고 하시면서 때로는 사람이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만약 네가 진실을 향해 날아가기로 결정한다면 내가 이해한다는 걸 알아라고 하시며 너의 임무는 살아남아서 네가 목격한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살아라, 그리고 내 증언이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 되게 하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 쪽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든 현명하신 아버지는 제가 우리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비행 패턴, 연료 계산 방법, 경로를 공부했어요. 조종사들이 평화적으로 항복하고 싶다는 뜻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국제 신호에 대해 배웠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전투기를 안전하게 조종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외웠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친구 명훈이가 이제 저를 더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비행 중에 이상한 질문들을 했어요. 왜 연료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확인하냐? 라고 하거나 훈련 임무치고는 특이한 비행 경로를 택하고 있네라고 했어요. 명훈이가 뭔가 의심하고 있고 상급자들에게 저를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늦기 전에 빨리 행동해야 했어요. 기회는 흐린 화요일 아침에 왔어요. 우리 중대가 남한과의 국경 근처에서 일상적인 순찰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연료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적절한 고도로 비행한다면 누구도 저를 막을 수 없을 때 국경을 넘을 수 있다고 계산했어요. 그날 아침 전투기에 올라타면서 민호와 거짓말과 선전 때문에 고통받은 다른 모든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속삭였어요. 이제 모든 것을 제 생명, 가족 전체 미래를, 진실을 찾을 기회를 위해 걸려고 했어요. 엔진이 포효하며 시동이 걸릴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몇 시간 후면 죽거나 잡히거나 아니면 남한에서 자유로워질 거예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때로는 사람이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오늘 제가 진짜 누구인지 알아낼 거예요. 구름이 높은 곳에서 저는 전투기를 타고 국경을 향해 남쪽으로 날고 있어요. 연료 계산을 수십 번 공부했어요. 남한 공군 기지에 도착할 연료가 딱 있고 아마 5분 정도 여유가 있을 거예요. 실수할 여지가 없어요. 비행하면서 저를 이 순간으로 이끈 모든 것들을 생각해요. 라디오에서 들린 목소리들, 작은 민호의 비극적인 죽음, 아버지의 현명한 말씀.
그리고 나만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이 틀렸다는 점점 커지는 확신 말이에요. 구름들이 하얀 손뭉치처럼 조종석 창문을 지나 쏜살같이 흘러가요. 제 손이 조종간을 꽉 잡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순간이에요. 갑자기 라디오가 지직거리며 살아나요. 명훈이의 목소리가 경고음과 함께 날카롭게 들려와요. 서준아, 순찰 경로에서 벗어났잖아. 즉시 돌아와. 라고 소리쳤어요. 심장이 뛰지만 대답하지 않아요. 이제 결심했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명훈이의 목소리가 이제 더 다급해졌어요. 서준아, 내 위치를 기지 사령부에 보고할 거야.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반역자로 규정될 거야. 라고 했어요. 돌아가는 대신 스로틀을 앞으로 밀고 남한영공을 향해 급강하해요. 아래로 두 나라 사이의 국경을 표시하는 언덕들과 강들이 보여요. 양쪽 지형이 똑같아 보여요. 푸른 언덕들, 구불구불한 강들, 작은 마을들이요. 보이지 않는 선이 두세 개를 그렇게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몇 분만 더 있으면 남한 영토에 들어갈 거예요. 연료 게이지를 보니 아슬아슬하지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그들이 보여요. 저를 맞이하기 위해 올라오는 두 대의 남한 전투기요. 순간 공황이 온몸을 휩쓸어요. 저를 격추시킬 건가요? 끔찍한 실수를 한 건가요? 훈련이 몸에 배어 나오지만 지휘관들이 원했던 종류의 훈련은 아니에요. 외웠던 국제 신호를 빨리 기억해내요. 특정 패턴으로 비행기 기술을 위아래로 흔들기 시작해요. 위아래 위아래로요. 전체 항공기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아직 비행 중인데도 착륙 장치를 내려요. 착륙 장치가 항력을 만들어서 속도가 줄어들지만 평화적으로 항복하고 싶다는 분명한 신호예요. 마지막으로 공격할 계획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날개 플랩을 펼쳐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엔진 소음 위로도 들릴 정도예요. 그들이 이해할까요? 제가 위협이 아니라는 걸 믿어줄까요? 놀랍게도 저에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대신 남한 조종사들이 라디오로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요. 화나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차분하고 전문적인 톤으로요. 한 조종사가 명확한 영어로 북한 항공기 당신의 항복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당신을 우리 공군 기지로 안전하게 호위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따라오시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다른 조종사가 한국어로 안전한 착륙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이제 대한민국 공군의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라고 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제적이라고 여겨졌던 이 조종사들이 저를 존중하며 대하고 도움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전문적이고 심지어 친절하게 들려요. 제가 기대하라고 교육받았던 화나고 위협적인 적들과는 전혀 달라요. 뒤에서 명훈이와 다른 두 북한 조종사들이 저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명훈이의 목소리가 라디오로 소리쳐요. 서준아,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와 함께 돌아가자. 그러면 지휘관들에게 구름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말해줄 거야. 라고 했어요. 순간적으로 거의 고려해볼 뻔했어요. 돌아가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더 안전하고요. 이런 일이 없었던 척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서 질문하는 걸 그만둘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민호를 생각해요. 거짓말과 선전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다른 모든 아이들을 생각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해요. 때로는 사람이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뛰는 심장에도 불구하고 조종간을 안정되게 잡고 남한 전투기들을 따라 그들의 공군 기지로 향해요. 활주로에 접근할 때 아래로 긴 회색 리본처럼 펼쳐진 활주로가 보여요. 건물들, 차량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도록 평범해 보여요. 고향의 우리 공군 기지와 똑같아요. 남한항공 관제사가 친절하지만 전문적인 목소리로 저에게 말해요. 조종사님 9번 활주로 착륙이 허가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방차와 의료진이 도움을 드리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착륙 후 엔진을 끄시고 우리 지상 요원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항공기에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의료진이라고요? 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제 건강을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조심스럽게 접근을 맞춰요. 연료 게이지가 이제 거의 비어가요.
제대로 할 기회가 한 번뿐이에요. 윈드스크린의 활주로가 점점 더 크게 보여요. 콘크리트에 칠해진 숫자들이 보여요. 9. 착륙이 부드러워요. 착륙 장치가 부드러운 충격과 함께 활주로에 닿고 점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요. 전투기가 속도를 줄이며 건물들 근처에서 멈춰요. 마침내 엔진을 끌 때 몇 시간의 엔진 소음 후에 갑작스러운 정적이 이상하게 느껴져요. 조종석에 잠시 앉아서 제가 방금 한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질문이 금지된 곳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곳으로 넘어왔어요. 캐노피 너머로 지상 요원들이 조심스럽지만 적대적이지 않게 제 항공기로 접근하는 게 보여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심스러운 절차를 따르고 있어요. 그중 한 명이 캐노피를 열고 천천히 비행기에서 내오라고 신호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캐노피를 열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한국어와 영어로 지시사항을 외치는 목소리들이 들려요. 모든 사람이 침착하고 조직적으로 들려요. 전투기에서 나올 때 다리가 피로와 감정 때문에 떨려요. 발밑에 땅이 단단하고 진짜로 느껴져요. 해냈어요. 살아있고 자유로워요. 군복을 입은 몇 명이 저에게 접근하지만 무기를 저에게 겨누고 있지 않아요. 대신 제 안녕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중 한 명 친절한 눈을 가진 여성이 한국어로 물어봤어요. 다치셨나요? 의료치료가 필요하신가요? 라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너무 충격받아서 많이 말할 수 없어 고개를 흔들어요. 다른 사람 중사계급장을 단 남성이 부드럽게 말해요. 남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안전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안전하다고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메아리 쳐요. 평생 남한이 위험하다고 이 사람들이 제 적이라고 들어왔는데 여기 그들이 제가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를 지켜보는 모든 얼굴들을 둘러보면서 호기심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고 걱정스러워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가장 큰 놀라움은 아직 남아있다는 걸 깨달아요. 이곳에 대해 이 사람들에 대해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전투기에서 내려올 때 저는 죄수처럼 취급받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북한에서는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은 보통 구타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더 심한 일을 당해요.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 남한 공군 장교가 손을 보이게 하고 빈손으로 저에게 접근했어요. 박대령이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어로 정중하게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의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다치셨나요? 의료치료가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존중하는 말투에 너무 놀라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간신히 말했어요. 박대령이 훌륭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당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먼저 의료팀이 당신이 건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 당신의 항공기와 여기 온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통역사를 둘 권리가 있고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에는 대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신문관들은 어디 있나요? 감옥은 어디 있나요? 대신 저는 권리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대접받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저는 남한 국가정보원의 요원인 한도윤과 함께 편안한 방에 있었어요. 도윤은 차분한 중년 남성으로 부드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메모를 했어요. 도윤이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기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당신이 주는 정보 중 일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안전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했어요. 가장 놀란 것은 저를 면담하러 온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며칠에 걸쳐 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8개국의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미국의 다니엘 콜 대위가 제 전투기의 전자 시스템을 검사했어요. 일본의 사토 아이코 중위가 레이더 신호를 분석했어요. 독일의 프란츠 켈러 박사가 엔진 성능 데이터를 연구했어요. 영국의 아멜리아 리드 중위가 제 비행 절차를 검토했어요. 프랑스의 릭 모로 소령과 이탈리아의 줄리아 로마노 대위가 제 전술 훈련을 살펴봤어요.
캐나다의 마크 데슬로리의 중위가 조종사 심리학에 대해 저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장웨이 교수가 제가 노출된 선전 방법들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도윤에게 왜 이 모든 외국인들이 여기 있는 거죠? 라고 물어봤어요. 저를 신문하려는 건가요? 라고 했어요. 도윤이 미소 지으며 정반대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완전한 진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각 전문가가 다른 사람들의 작업을 확인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우리가 당신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도록 강요했다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겼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런 개념은 저에게 완전히 낯선 것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조사가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오직 한 사람의 의견만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어요. 국제팀의 접근 방식은 부드럽지만 철저했어요. 재훈련 항공기 탈북 이후 북한 군사 절차에 대한 지식에 대해 물어봤어요. 하지만 작은 민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장웨이 교수가 분유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수년간 이런 종류의 인권 침해를 기록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당신의 증언이 평범한 북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가장 감정적인 순간 중 하나는 의료팀이 저에게 물 한 잔을 제공했을 때였어요. 남한물이 독이 들어있거나 오염되었다고 들은 모든 선전을 기억하며 망설였어요. 켈러 박사가 제 망설임을 눈치채고 친절하게 우리 모두 같은 물병에서 마시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국제팀의 각 구성원이 하나씩 같은 물병에서 자신의 잔에 물을 따라 마셨어요. 콜 대위가 미소 지으며 보세요. 여기 물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질 기준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마침내 맑고 깨끗한 물을 한 모금 마실 때 또 다른 선전 조각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물맛이 신선하고 순수했어요. 경고받았던 독과는 전혀 달랐어요. 남한에서의 첫 주가 끝날 무렵 이 나라에 대해 배운 거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친절하고 절차는 공정하며 제가 목격한 국제협력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극적인 도착 후 3개월이 지나서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어요. 남한 공군이 저를 비행 교관으로 만들어서 젊은 조종사들에게 전투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조종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어요. 박 대령에게 하지만 저는 당신들의 항공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항의했어요. 대령이 미소 지으며 바로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원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당신은 우리 조종사들이 전에 생각해 본 적 없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용기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온 모든 것에 의문을 갖고 진실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그런 용기 말이에요. 라고 했어요. 교관으로서의 첫날은 긴장됐어요. 20명의 젊은 남한 조종사 훈련생들 앞에 서 있는데 모두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북한 탈북자에게서 배우고 싶어 했어요. 마커를 들 때 손이 약간 떨렸어요. 오늘 우리는 비행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라고 시작했어요.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화이트보드에 질문이 답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썼어요.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용감한 훈련생 한 명이 손을 들고 선생님 시험에 통과하려면 정답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도 예전에 똑같이 생각했던 걸 기억하며 미소 지었어요. 민호라는 작은 아이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전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분유에 대해서 제가 믿었던 선전에 대해서 제 눈을 진실로 열어준 라디오 목소리들에 대해서요. 저희 옛나라에서는 지도자나 훈련에 대해 절대 의문을 갖지 말라고 교육받았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우리에게 말해진 모든 것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여야 했어요. 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런 종류의 사고가 민호의 죽음과 다른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으로 이어졌어요. 라고 했어요. 화이트보드로 돌아가서 절차 질문 안전이라고 썼어요. 이제부터 이 중대의 모든 브리핑에는 최소한 하나의 반대 의견이 포함될 것입니다. 라고 발표했어요.
누군가가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 나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무례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능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확실히 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했어요. 학생들은 이런 접근법에 놀랐어요. 그들은 의문 없이 명령을 따르도록 훈련받았지만 저는 지적인 질문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또한 그들의 전술 체크리스트에 새로운 것을 추가했어요. 민간인에 대한 피해 최소화와 모든 작전에서 인권 존중이요. 이런 개념들은 북한 군사 훈련에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한 군사 철학의 핵심이에요. 제 혁신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소문이 공군 전체에 퍼졌어요. 곧 고위 장교들이 군사훈련과 의사결정에 대한 제 독특한 관점을 배우기 위해 제 수업에 참석했어요. 어느 날 국제 언론인 그룹이 저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긴장됐어요. 북한에서는 외국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CNN 기자가 당신의 경험에 대해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신중하게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용기가 단지 빠르게 날거나 정확하게 사격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해요라고 했어요. 진정한 용기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실을 발견했을 때 마음을 바꿀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편지와 작은 민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생각하며 잠시 멈췄어요. 또한 북한 사람들이 적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요라고 했어요. 그들은 질문하거나 진실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시스템의 피해자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 적은 무지와 권위의 의문을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라고 했어요. 인터뷰 후 학생들이 저녁 훈련 비행을 준비하고 있는 비행장으로 걸어나갔어요. 항공기를 조심스럽게 점검하고 비행 계획을 논의하는 그들을 보면서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 젊은 조종사들은 단지 비행하는 법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질문하고 다른 관점을 고려하고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증거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산 뒤로 해가 질 때 제 학생들이 곧 날게 될 맑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직도 북한의 정비 경납고에서 일하고 계시며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궁금해하고 계실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민호와 거짓말과 선전 때문에 고통받은 다른 모든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아직도 국경을 따라 순찰 임무를 비행하면서 남한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여전히 믿고 있을 제 친구 명훈이를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이라고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아마도 모든 조종사들이 질문이 환영받고 진실이 맹목적인 복종보다 더 중요한 하늘에서 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제 학생들의 전투기가 황혼 하늘로 이륙할 때 그들의 항법등이 별처럼 깜빡이면서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 젊은 조종사들 각자는 비행의 기술적 기능뿐만 아니라 더욱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질문할 용기, 생각할 지혜, 그리고 찾기 어려울 때조차 진실을 추구할 힘을요. 한때 정비 경납고에 숨어서 금지된 라디오 방송을 들었던 소년이 이제 교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여행은 비행기에서 하는 여행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도록 도우고 있어요. 무지에서 이해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맹목적인 믿음에서 사려, 깊은 질문으로 마음속에서 하는 여행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저는 어떤 선전이나 상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어요. 제 진정한 목적을요.